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깊은 상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타올라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겨울이 오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하늘에서 하얀 손뭉치 같은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고갯길인 토끼비탈은 어른 키만큼 쌓인 눈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꼼짝없이 눈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처음 눈이 내릴 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그저 겨울이 깊어가는가 보다 하며 아랫목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날이 갈수록 굵어지고 길어져 마치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처럼 변해갔습니다.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는 바람소리는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 같아서 밤마다 아이들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인 박노인은 매일 아침 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회색빛 구름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태양은 그 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박 촌장은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온 터줏대감으로 성품이 온화하고 책임감이 강해 마을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사람 허리춤까지 차오르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네 쌀독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난 지 오래였고 이 씨네 곳간에는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몇 줄기만이 덜렁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촌장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심이 깊게 파였고 그는 자신의 집에 남은 얼마 안 되는 곡식을 털어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지만 그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헬쑥해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릿해져만 갔으며 힘없이 축 늘어진 어깨는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울 힘도 없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고 어미들은 그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마른 젖을 물리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솥에 물을 한가득 붓고 쌀알 몇 개를 떨어뜨려 끓인 멀건 죽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자 마을 전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소나 돼지 같은 가축들도 먹일 여물이 없어 하나둘씩 쓰러져 갔고 마을은 적막강산처럼 고요해져 오직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을 때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내가 불쑥 일어났습니다. 그는 돌석이라 불리는 사내로 눈이 내리기 직전 보찜 하나를 달랑 메고 마을에 들어와 빈집의 자리를 잡은 외지인이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하고 눈매가 매섭게 생겨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했으나 말수가 적고 힘쓰는 일을 곧잘 도와주어 마을에 머물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돌석은 굵은 팔뚝을 걷어붙이며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 짐승이라도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촌장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말렸는데 지금 밖은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짐승들도 모두 겨울잠을 자거나 숨어버려 사냥은커녕 얼어 죽기 딱 좋은 날씨였기 때문입니다. 이복의 돌석이 지금 산에 가는 건 자살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네. 눈이 그치기를 기다려보세. 박 촌장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돌석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찜에서 녹슨 창 하나와 밧줄을 꺼내들며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는데 배고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결기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석은 두꺼운 속옷을 겹쳐 입고 지프로 짠 신발을 단단히 동여맨 뒤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눈보라치는 산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눈벽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고 남겨진 발자국마저 금세 새로운 눈으로 덮여 지워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 미친 짓을 했다고 혀를 찼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그가 고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배고픔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고 사람들은 돌석이 사라진 산 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돌석은 돌아오지 않았고 눈발은 더욱 거세져 마을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퍼부어댔습니다. 박 촌장은 밤잠을 설치며 돌석의 안위를 걱정했고 죄책감에 시달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젊은 사람 하나를 사지로 내몰았구나. 그는 아내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한숨을 쉬었지만 아내 역시 배고픔에 지쳐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마을의 식량은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거나 흙을 파서 뿌리를 캐먹으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밤 마을 어귀에 있는 당산나무 아래에서 늑대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자 박 촌장은 화들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온몸이 눈투성이가 된 돌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고 그의 등에는 커다란 자루 하나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박 촌장은 반가움과 놀라움에 달려가 돌석을 부축하려 했지만 돌석은 거칠게 뿌리치며 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입계는 알 수 없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어둠 속이라 박 촌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촌장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지요. 돌석이 땅에 쿵 하고 내려놓은 자루에서는 묵직한 소리가 났고 자루 입구가 살짝 벌어지자 그 안에서 붉은 고기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박 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자루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것은 실로 엄청난 양의 고기였습니다. 멧돼지인지 곰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털 가죽은 보이지 않고 이미 손질이 되어 있는 붉은 살코기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이 엄동설 안에 도대체 어디서 이런 큰 짐승을 잡았단 말인가? 박 촌장의 물음에 돌석은 그저 씩 웃으며 산신령이 도왔나 봅니다.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니 운 좋게 쓰러져 있는 놈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죽어가던 마을 사람들은 고기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여 하나둘씩 돌석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을 밝혀둔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고기 냄새를 맡고 춤을 추듯 방방 뛰었습니다. 돌석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의기양양하게 자루를 풀어 헤쳤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돌석을 칭송했습니다. 돌석이가 우리 마을을 살렸다. 하늘이 내린 장사다.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어깨를 두드리며 고마워했고 그동안의 의심과 경계는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 촌장은 마을 회관마당에 큰 가마솥을 걸게 하고 장작불을 지피라고 지시했는데 오랜만에 피어오르는 연기에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끓는 물에 고기 덩어리를 숭덩숭덩 썰어 넣으니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젓가락과 그릇을 들고 솥 주변을 빙 둘러서서 침을 꼴깍 삼키며 고기가 익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굶주림 앞에서는 체면도 예의도 없었고 오직 본능만이 살아 꿈틀거리는 듯했습니다. 박 촌장은 질서 있게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고기가 다 익어갈 무렵 돌석은 국자를 들어 가장 먼저 박 촌장의 그릇에 고기를 가득 담아 건네며 촌장님이 드셔야 마을 사람들이 마음 놓고 먹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박 촌장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릇을 받아 들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기에서는 일반적인 짐승의 누린내가 아닌 맡아본 적 없는 묘하게 달큰하고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굶주린 이웃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는 의구심을 애써 누르고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는 입안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드러웠고 씹을수록 깊은 감칠맛이 배어나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미각을 자극했습니다. 박 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맛이 좋구먼, 정말 고생했네 라고 말하자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와하고 달려들어 서로 고기를 차지하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뜨거운 고깃국을 허겁지겁 들이키는 소리, 고기를 씹는 소리, 감탄하는 소리가 뒤섞여 마을 회관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돌석은 그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는데 불빛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기이하게 길게 늘어져 마치 춤을 추는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차오르자 사람들은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제야 돌석에게 고기의 정체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돌석이 이 고기가 도대체 무슨 짐승인가? 사슴고기 같기도 하고 멧돼지 고기 같기도 한데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는 난생 처음일세. 동네 훈장 어르신의 물음에 돌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마도 사냥일 겁니다. 눈 속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던 놈들을 제가 운 좋게 발견한 것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냥 경험이 많은 몇몇 노인들은 사냥 고기가 이렇게 기름지고 냄새가 독특할 리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배부른 포만감이 그들의 의심을 금세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석을 영웅 대접하며 그의 무용담을 듣고 싶어 했고 돌석은 술 한 잔을 들이키며 자신이 어떻게 눈보라를 뚫고 짐승을 잡았는지 과장 섞인 말투로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박 촌장은 잔치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는데 돌석이 가져온 고기의 양이 사냥 한두 마리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돌석이 고기를 가져올 때 썼던 자루를 살펴보러 갔는데 자루 안쪽에는 검붉은 피가 엉겨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긴 머리카락 같은 것이 한 가닥 붙어 있었습니다. 박 촌장은 그 머리카락을 집어들고 불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짐승의 털이라기에는 너무 가늘고 길었으며 윤기가 흐르는 것이 영락없는 사람의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손이 부르르 떨려왔고 그는 황급히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래, 굶주리다. 갑자기 배가 부르니 헛생각이 드는 게지. 돌석이가 우리를 살렸는데 의심하면 천벌을 받을 거야.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돌석의 웃음소리가 왠지 모르게 비웃음처럼 들려 귀에 거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돌석은 마을의 중심인물이 되어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거드름을 피웠고 젊은 처자들은 그에게 눈길을 주며 수줍어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돌석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의 집 앞 눈을 치워주거나 땔감을 해다 바치는 등 온갖 시중을 들었습니다. 박 촌장은 달라진 마을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굶어 죽을 위기를 넘기게 해준 돌석의 공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돌석의 집 쪽에서 무언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짐승의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을가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어젯밤에 돌석이네 집 뒤쪽 숲에서 파란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어. 도깨비 불이 아닐까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석이가 밤늦게 혼자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손에 큼지막한 칼을 들고 있더라고. 또 사냥을 가는 건가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박 촌장은 이러한 소문들을 예사로 넘기지 않고 주의 깊게 들었으며 특히 돌석이 밤마다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이미 가져온 고기도 충분한데 굳이 이 밤중에 그것도 눈보라가 치는 산속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석을 직접 만나 물어보려 했지만 돌석은 피곤하다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촌장과의 만남을 피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호탕한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박 촌장은 돌석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쩍게 느껴졌고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촌장은 곤방대를 물고 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김 노인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촌장님, 이건 비밀인데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고기를 손질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김 노인은 주머니에서 헝겊에 쌓인 작은 물건을 꺼내 박 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헝겊을 풀어보니 그 안에는 반쯤 깨진 옷가락지 조각이 들어있었는데 짐승의 몸속에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게 고기뼈 사이에 끼어 있더군요.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김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촌장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촌장은 옷가락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든 값비싼 물건임이 틀림없었고 마을 안악들이 낄만한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돌석이 잡아왔다는 짐승의 고기 속에 들어있었단 말인가? 박 촌장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 상상이 사실이라면 지금 마을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 노인에게 이 사실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옷가락지를 자신의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날 밤 박 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보라만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돌석의 집이 있는 언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속에 푹푹 빠지는 발을 힘겹게 떼어놓으며 그는 자신이 확인해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두려우면서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멀리서 돌석의 집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촌장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돌석의 집 담벼락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촌장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돌석의 집 흙담 너머로 귀를 기울였는데 매서운 칼바람 소리 사이로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마치 도마 위에서 고기를 다질 때 나는 소리와 흡사했으나 한밤중에 그것도 모두가 잠든 이 깊은 야밤에 고기를 손질할 이유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는 팔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꽂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고, 가끔씩 들리는 돌석의 거친 숨소리와 알 수 없는 흥얼거림이 섞여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박 촌장은 담벼락에 난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지만 틈이 너무 좁고 위치가 낮아 방 안의 모습을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의 불이 훅 하고 꺼지더니 벌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박 촌장은 화들짝 놀라 담벼락 밑에 쌓여있는 집더미 뒤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돌석이 방에서 나와 마루 끝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것이 느껴져 박 촌장은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돌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코를 킁킁거리더니 누가 왔나, 쥐새끼인가 라고 중얼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와 담장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촌장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는데 다행히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집더미를 흩날리는 바람에 인기척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돌석은 담장 근처까지 왔다가 별다른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는지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촌장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돌석의 집에서 들렸던 그 둔탁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밤새 무엇을 그리도 자르고 있었단 말인가? 이미 마을에 나누어준 고기도 산더미 같은데 또 다른 고기가 있단 말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품속에 감춰둔 깨진 옷가락지에 차가운 감촉이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달기 울 때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앞마당은 여전히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굶어 죽을 듯이 비쩍 말랐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개기름이 흐르고 있었고 눈빛은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탐욕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웃에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던 김씨, 아주머니가 고기 한 점을 더 가져가려는 옆집 아이를 거칠게 밀치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에 박 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내 몫이야. 어디서 어린 것이 어른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 해. 고기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기심과 야수성을 일깨운 것만 같았습니다. 박 촌장은 마을 회관 한 구석에 앉아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들은 마치 며칠 굶은 짐승처럼 고기를 입안에 쑤셔 넣고는 씹지도 않고 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입계는 붉은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대화의 내용은 오로지 고기 맛과 다음 끼니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고기는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오히려 먹을수록 더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 이씨 아저씨가 배를 두드리며 하는 말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박 촌장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는데 그 역시 고기를 먹은 후로 이상할 정도로 식욕이 왕성해지고 자꾸만 그 달콤하고 비릿한 맛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마을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보인 것은 마을의 개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뼈다귀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꼬리를 치며 달라들었을 개들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고기를 보고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심지어 마을에서 가장 용맹하기로 소문난 사냥가에 백구조차 돌석이 가까이 다가오자 털을 곤두수고 으르렁거리며 지저대다가 산 쪽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짐승들이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렇게 난리야?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어넘겼지만 박 촌장은 짐승들의 본능이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삼신 할매의 집을 찾아갔는데 할매는 며칠째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 촌장이 문 밖에서 할머니, 저 박 촌장입니다. 기력이 좀 어떠신지요? 고기, 국이라도 좀 드셔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건네자 방 안에서 기침소리와 함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촌장, 나는 그 고기 안 먹네. 냄새가 역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할매의 단호한 거절에 박 촌장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할매는 이불을 덮어쓰고 벽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향을 피운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고 할매의 몸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박 촌장이 할매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할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더니 박 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 마을의 감도는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 저건 산짐승의 냄새가 아니야. 원안에 사무친 곡소리가 들린단 말일세. 할매의 눈동자는 탁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할 정도의 예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꿈자리가 사나워 눈보라 속에서 목이 잘린 귀신들이 춤을 추고 붉은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꿈을 꾼단 말이야. 돌석이라는 그놈. 눈빛이 사람이 아니더구먼. 할매의 말에 박 촌장은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자신이 품고 있던 의심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박 촌장은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깨진 옷가락질을 꺼내 할매에게 보여주며 실은 고기 속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매는 옷가락질을 받아들고는 손을 부르르 떨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이건 한양 양반집 마님들이나 끼는 물건이야. 이 상월짜기에 이런 귀한 물건이 있을 리가 없지. 결국 사단이 났구먼. 사단이 났어. 라고 탄식했습니다. 할매는 박 촌장의 손을 꼭 잡으며 사람이 사람의 것을 탐하면 짐승만도 못한 법이야.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마을 사람 모두가 악귀가 되고 말 거야. 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할매의 집을 나온 박 촌장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는데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눈발은 더욱 굵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으로 돌아가는 대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마을 뒤편으로 돌아 돌석이 사냥을 다닌다는 산길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길은 사라졌지만 돌석이 매일같이 오르내렸다면 분명 발자국이나 짐승을 끌고 온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 초입에 들어선 박 촌장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는데 눈 위에는 오직 사람의 발자국만이 어지럽게 찍혀 있을 뿐 짐승의 발자국이나 피를 흘린 자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발자국의 깊이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발자국은 얕은 반면 내려오는 발자국은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듯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올라가서 무거운 것을 지고 내려왔다. 사냥을 했다면 짐승의 발자국이 섞여 있어야 할 텐데 어찌하여 사람 발자국뿐인가? 박 촌장은 의심을 확신으로 굳히며 발자국을 따라 조금 더 산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찬바람이 폐를 찔렀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바위 뒤편에 눈이 눌린 자국과 함께 누군가 잠시 쉬어간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박 촌장은 그곳에서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붉은색 끈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짐승을 묶는 밧줄이 아니라 고급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 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끈을 주워들자 그 끝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산속을 지나던 나그네나 상인들이 지니고 다닐 법한 물건이었지. 산짐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 촌장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끝없이 펼쳐진 설원과 앙상한 나뭇가지들만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돌석이놈, 짐승을 잡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았구나. 끔찍한 진실이 머릿속을 강타하자 현기증이 일어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박 촌장은 마을 아이들이 눈밭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이들의 놀이 내용이 평소와는 사뭇 달라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뭇가지로 찌르거나 돌을 던지며 잡아라 죽여라 고기 먹자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술래잡기나 제기차기를 하며 놀았을 순박한 아이들이 이제는 살생을 흉내내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나자 다른 아이들이 걱정하는 대신 그 피냄새를 맡으려 몰려드는 것을 보고 박 촌장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아이들을 떼어놓았습니다. 이 녀석들아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박 촌장의 호통에 아이들은 흠칫 놀라 물러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반항심과 알 수 없는 굶주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촌장 할아버지, 배고파요. 고기 더 주세요. 아이들의 칭얼거림에 박 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인 것만 같아 괴로웠고 어른들의 탐욕이 아이들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돌석의 정체를 밝히고 마을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는 또다시 고기 파티가 열렸고 돌석은 상석에 앉아 사람들의 아첨을 받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돌석 대장님 덕분에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겠네. 내년 농사 때는 내가 돌석이네. 밭을 다 갈아주겠네. 마을 청년들이 앞다투어 충성을 맹세했고 돌석은 거만하게 웃으며 다들 많이 드십시오. 고기는 아직 충분합니다. 내일 또 산에 가서 잡아오면 되니까요.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박 촌장이 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사람들은 다시 먹고 마시는데 열중했습니다. 돌석은 박 촌장을 보고 눈썹을 꿈틀거리며 촌장님, 오셨습니까? 여기 상석을 비워뒀습니다. 라며 짐짓 예의 바른 척을 했습니다. 박 촌장은 돌석의 권유를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숟가락을 놓게. 그 고기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네. 사람들은 촌장의 뜬금없는 말에 의아해하며 웅성거렸고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두고 먹지 말라니요. 한 주민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자 박 촌장은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끈과 깨진 옷가락질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것들은 돌석이가 잡아왔다는 짐승의 뱃속에서 나온 물건들일세. 짐승이 비단끈을 메고 옷가락질을 낀단 말인가?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탁자 위의 물건들과 돌석의 얼굴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돌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잡고 있던 술잔을 으스러질 듯 꽉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촌장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제가 목숨 걸고 구해온 식량을 두고 그런 억측을 하시다니요. 돌석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눈빛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억측이 아니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네. 자네가 다니는 산길에는 짐승 발자국은 없고 오직 사람 발자국뿐이었어. 그리고 그 짐은 짐승의 사체가 아니라. 박 촌장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돌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다들 굶어 죽어가는데 그깟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들은 벌써 송장이 되어 눈 속에 파묻혔을 겁니다. 돌석의 고함 소리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죄를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태도는 본색을 드러낸 야수와 같았고 그동안 숨겨왔던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먹을 때는 좋다고 받아먹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입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니 양심이라도 생긴 모양이군요. 돌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맛있게 먹었던 고기가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주었던 그 식량이 짐승의 고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몇몇 아낙네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노인들은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촌장은 돌석을 똑바로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굶주림에 눈이 멀어 실수를 했을지언정 사람의 도리마저 저버릴 수는 없다. 당장 이 고기가 어디서 났는지 사실대로 말해라. 돌석은 박 촌장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박 촌장을 덮쳤지만 박 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촌장 늙으니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다치는 법이야. 그냥 조용히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될 것을 굳이 들쑤셔서 사단을 만드는군. 돌석이 손을 들어 올리자 주변에 있던 청년들이 놀라 말리려 했지만 돌석의 힘에 밀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람 살려 부리야 하는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가보니 돌석의 집 뒤편 헛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나갔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저기는 돌석이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던 곳이잖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돌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불을 끌어 달려갔고 사람들도 얼떨결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 촌장도 아픈 다리를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불타는 헛간 안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아닌 무언가 썩는 듯한 악취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드러난 것은 쌓여있는 장작더미가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찜들과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불은 눈 덮인 지붕을 녹이며 타올랐고 녹아내린 눈물은 검은 재와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검은 물 사이로 드러난 것은 겹겹이 쌓여있던 짐승의 가죽이 아니라 사람의 옷가지와 신발들이었습니다. 색동 저고리, 선비의 갓, 보부상의 보찜. 그것들은 모두 눈 속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다가 변을 당한 나그네들의 유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돌석은 불을 끄려다 말고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 쪽으로 돌아서며 손에 들고 있던 쇠스랑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빛에 비쳐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염라대왕처럼 무시무시했습니다. 박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돌석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식인귀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마을 청년들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돌석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코웃음을 치며 쇠스랑을 휘둘렀고 그의 괴력 앞에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나를 잡겠다고 내 놈들이 감히 돌석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고 마을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이 비극적인 밤을 하얗게 덮으려 하고 있었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의 끔찍함은 그 어떤 눈으로도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딸랑거리는 방울소리와 함께 무당의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댕댕댕. 그 소리는
소란스러운 싸움판을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삼신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하얀 소복을 입은 채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매의 뒤로는 마을의 여자들이 촛불을 들고 따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승사자의 행렬처럼 엄숙했습니다. 할매는 싸움 한복판으로 걸어들어와 돌석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덩치 큰 돌석과 자그마한 삼신 할매의 대치였지만 할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돌석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할매는 돌석을 노려보며 낮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배고픔을 핑계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천인공 노할 짓을 저질렀구나. 내 뱃속에 들어간 원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할매의 일갈에 돌석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기이한 울음소리가 마치 땅속에서 올라오는 원귀들의 비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박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눈은 하염없이 내리는데 마을의 운명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삼신 할매의 꾸짖음이 눈보라치는 밤하늘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살기로 번들거리던 돌석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매가 흔드는 방울소리는 단순한 쇠소리가 아니라 마치 영혼을 갉아먹는 듯 날카롭게 파고들어 돌석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돌석은 귀를 틀어막으며 괴로워했지만 그 소리는 손바닥을 뚫고 머릿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그가 외면하려 했던 끔찍한 기억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눈 덮인 고갯길에서 마주쳤던 나그네들의 애원하는 눈빛, 살려달라고 빌던 아낙네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석은 아니야, 나는 살려고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매는 돌석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발짝 더 다가가며 품에서 하얀 쌀을 한 줌 꺼내어 돌석의 얼굴을 향해 촥 뿌렸습니다. 썩 물러가라. 굶주림에 미쳐 인간의 탈을 쓴 악귀야. 내 놈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쌀알이 돌석의 얼굴에 부딪히자 마치 불에 데인 듯 타닥타닥 소리가 나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돌석은 뜨겁다며 얼굴을 감싸쥐고 뒷걸음질 쳤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빛을 본 야귀처럼 처참하고 기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평소에는 기력 없어 보이던 할매가 그 순간만큼은 산신령처럼 거대하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박 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청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다 저놈을 묶어라. 저놈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제압해야 한다. 촌장의 불호령에 정신이 번쩍 든 청년들은 밧줄과 몽둥이를 들고 일제히 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돌석은 쇠스랑을 휘두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할매의 기세에 눌려 힘이 빠진 상태였고 다수의 인원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10여 명의 장정들이 돌석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자 천하장사라던 돌석도 결국 중심을 잃고 눈밭에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청년들은 재빨리 밧줄로 돌석의 온몸을 꽁꽁 묶어 마치 짐승을 포획하듯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돌석이 제압되자 마을을 뒤덮고 있던 광기 어린 긴장이 풀리면서 사람들에게 끔찍한 현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불타는 헛간에서 풍겨나오는 역한 냄새와 바닥에 뒹구는 나그네들의 유품들, 그리고 자신들이 며칠 동안 배를 채웠던 그 고기의 정체가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먹은 거야.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사람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낙네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뱃속에 있는 것을 개워내기 시작했고, 사내들 역시 헛구역질을 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은 순식간에 통곡과 오열이 뒤섞인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박 촌장 역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마을의 어른으로서 정신을 잃을 수는 없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불이 꺼져가는 헛간 쪽으로 다가가 잿더미 속에 묻혀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낡은 집신, 보찜 장수의 페랭이 모자,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놀았을 법한 나무 인형이 눈에 들어오자 박 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들은 눈을 피해 잠시 쉴 곳을 찾아 이 마을로 들어왔을 터인데 믿었던 사람에게 끔찍한 변을 당하고 그 육신마저 훼손되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 천벌을 어찌 다 받을꼬. 우리가 배고픔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구나. 박 촌장은 나무 인형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포만감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되어 뱃속을 긁어대고 있었고 입가에 남아있는 기름기는 독이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돌석은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뒹굴며 배고파서 그랬어. 너희들도 맛있게 먹었잖아. 라고 악을 썼지만 그 외침은 사람들의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삼신 할매는 지팡이를 짚고 돌석에게 다가가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매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연민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 배고픔은 육신의 고통이지만 죄악은 영혼의 영원한 족쇄가 되는 법이다. 네가 취한 것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한이다. 할매의 말에 돌석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지만 더 이상 반항하지는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매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뱃속에 들어간 것을 억지로 꺼낸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죽은 이들의 원혼을 달래고 마을에 깃든 악귀를 몰아내는 일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에는 기이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특히 많이 먹었던 사람들부터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뜨거워요. 내 다리 내놔라. 사람들은 이불을 걷어차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듯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멀쩡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며 눈을 뒤집었고 노인들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습니다. 마을 회관은 순식간에 병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찼고 마치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듯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 촌장은 이것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 삼신 할매가 말했던 원한에 사무친 병임을 직감했습니다. 박 촌장과 몇몇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밤새 뛰어다니며 물을 길어 나르고 물수건으로 병자들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피부에는 검붉은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점은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꽉 쥐어짜서 생긴 멍자국처럼 보였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촌장님, 이것 좀 보세요. 김씨 아저씨 등 뒤에 사람 얼굴 형상이 간호를 하던 젊은 안악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박 촌장이 달려가 보니 김씨의 등에는 검붉은 반점들이 뭉쳐져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죽은 나그네들의 저주라며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이들은 돌석을 당장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박 촌장은
사람들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진정들 하게 또다시 살생을 저질러 죄를 더할 셈인가. 돌석의 처분은 날이 밝은 뒤 관에 알리거나 마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네.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야. 박 촌장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흥분한 사람들은 돌석이 묶여있는 창고 쪽으로 몰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삼신 할매가 창고 문 앞을 막아서며 지팡이를 바닥에 쿵 찍었습니다. 멈춰라, 피는 피를 부르는 법이다. 저놈을 죽인다고 해서 너희들의 업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원한만 깊어질 뿐이야. 할매의 섯을 퍼런 눈빛의 사람들은 주춤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저 놈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 뱃속에 들어간 원혼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다. 모두 무릎 꿇고 하늘에 빌어라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죄를 뉘우치겠다고 빌란 말이다. 할매의 호통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눈밭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도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마을에는 구슬픈 곡소리와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엎드려 통곡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참회했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박 촌장은 헛간에서 수습한 유품들을 깨끗한 천에 싸서 상 위에 올려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자 눈보라가 조금씩 잦아드는 듯했지만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무서워요. 아저씨가 칼을 들고 쫓아와요 라며 울먹였고 어미들은 그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돌석이 갇혀 있던 창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더니 이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중얼거리는 혼잣말이 되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 너희들도 다 먹었잖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박 촌장이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어보니 돌석은 완전히 미쳐버린 듯 허공을 향해 손짓을 하며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없는 고기를 뜯어먹는 신용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팔을 물어뜯으려 하는 등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악귀에 씌인 흉물 그 자체였습니다. 박 촌장은 돌석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의 구원자라 칭송받던 사내가 이제는 가장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돌석을 괴물로 만든 것은 돌석 자신의 탐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의심을 거두고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했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촌장으로서 더 일찍 진실을 파헤치지 못한 자신의 나태함이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박 촌장은 돌석에 미친 짓이 바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임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눈은 그쳤지만 마을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눈으로 집들은 반쯤 파묻혀 있었고 곳곳에 구토 자국과 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기름기가 흘렀던 얼굴들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쭈글쭈글해졌고 눈빛은 깊은 절망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가끔씩 들리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을씨년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박 촌장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는 꽁꽁 언 두레박줄을 잡아당겨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렸습니다. 얼음이 둥둥 뜬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그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 죄를 씻고 다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는 젖은 입가를 닦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마을 회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돌석의 처분과 죽은 이들의 장례 절차를 논의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산 너머 관에서 포졸들이 오고 있습니다. 박 촌장은 깜짝 놀라 포졸들이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눈이 조금 녹아서 길을 뚫고 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포졸들 뒤에 웬 사람들이 줄줄이 묶여서 끌려오고 있습니다. 청년의 말에 박 촌장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마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붉은 옷을 입은 포졸들이 창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고 그 뒤로 죄인들이 줄지어 오는데 그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포졸 대장이 박 촌장을 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마을 촌장이 누구요? 인근 고을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이 산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왔소. 혹시 수상한 자를 보지 못했소. 박 촌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묶여있는 돌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의 시선은 박 촌장의 뒤, 마을 회관 마당에 널려있는 잿더미와 유품들로 향했습니다. 포졸 대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고기 굽는 냄새와 시체 썩는 냄새가 섞여 있구려. 박 촌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죗값을 치러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무릎을 꿇고 포졸 대장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박 촌장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 엎드렸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 하얀 설원 위로 검은 죄악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포졸들은 경악하며 칼을 뽑아들었고 마을은 또다시 공포에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긴 속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창고에 갇혀 있던 돌석은 밖이 소란스런 틈을 타 밧줄을 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쳐버린 와중에도 살고자 하는 본능은 남아있었는지 그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찾아내어 밧줄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도망가야 해. 산으로 가면 고기가 있어.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굶주림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고 돌석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창고 뒷문을 향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삼신 할매는 마을 어귀에서 포졸들과 대화하는 박 촌장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매의 시선은 마을 뒷산,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쌓여있는 그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눈 녹은 물을 타고 내려오면 이 마을은 피눈물로 씻겨질 게야. 할매는 품속에서 낡은 방울을 꺼내어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딸랑, 딸랑. 처량한 방울 소리가 눈 덮인 상월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곧 눈이 녹고 봄이 오겠지만 이 마을에 진정한 봄이 오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할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졸 대장의 섰을 퍼런 추궁 앞에 박 촌장은 이마를 땅에 찌으며 모든 죄를 고했습니다. 날이 굶주림이 뼈에 사무쳐 눈앞이 흐려진 탓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을 드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을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제 불찰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박 촌장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려 나왔고 뒤따라 엎드린 마을 사람들도 대역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포졸 대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였지만 배고픔 때문에 식인을, 그것도 마을 전체가 연루된 이런 끔찍한 사건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단 군관들에게 명하여 불타버린 헛간과 마을 곳곳을 샅샅이 뒤지게 했고 그 과정에서 수습된 유골과 유품들은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때 마을 위쪽 창고를 지키던 포졸 하나가 사색이 되어 달려 내려왔습니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죄인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포졸 대장과 박 촌장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밧줄로 꽁꽁 묶어 두었다 하지 않았느냐. 포졸 대장의 호통에 보고한 병졸은 말을 더듬으며 분명히 묶여 있었는데 밧줄이 끊겨 있고 뒷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피가 흥건한 걸 보니 억지로 끊고 도망친 모양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박 촌장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쳐버린 식인귀가 풀려났다는 것은 굶주린 맹수가 우리를 탈출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고 피맛을 본 악귀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추격하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발자국을 찾아 포졸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을은 다시금 긴박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박 촌장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저도 가겠습니다. 제가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그놈이 어디로 갔을지 짐작가는 곳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졸 대장은 잠시 박 촌장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장서라. 만약 그놈을 놓치면 내 놈들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박 촌장은 마을 청년 몇 명과 포졸들을 이끌고 창고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눈 위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 핏자국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산속, 돌석이 시신들을 유기했던 그 언덕을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산길은 녹기 시작한 눈과 진흙이 뒤섞여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미끄러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에 쌓였던 눈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추격대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박 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핏자국을 따라갔습니다. 핏자국은 지그재그로 비틀거리며 이어져 있었는데 도망자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놈이 시신들을 묻었던 구덩이가 있습니다. 박 촌장의 말에 포졸들은 창을 고쳐잡고 경계태세를 갖추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산새는 험했고 곳곳에 숨겨진 웅덩이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나무가 듬성듬성한 개활지가 나타났고 그곳에는 며칠 전 박 촌장이 목격했던 참혹한 현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눈을 파헤쳐진 구덩이 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이었습니다. 그는 상의가 찢겨나간 채 맨몸으로 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손과 입가에는 흙과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개처럼 땅을 파헤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여 포졸들조차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기, 내 고기, 어디 숨겼어? 아직 배고파. 돌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사람의 언어라기보다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습니다. 포졸 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화를 겨누었습니다. 내 이놈 순순히 투항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사살하겠다. 대장의 외침에 돌석이 고개를 천천히 돌려 추격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흰자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게 변해 있었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진 듯
기괴하게 비틀려 웃고 있었습니다. 투항 히히히, 너희들도 고기구나. 신선한 고기들이 제 발로 걸어왔어. 돌석은 비틀거리며 구덩이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의 몸 곳곳에는 밧줄에 쓸린 상처와 동상으로 검게 변한 피부가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듯한 광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쏴라, 포졸 대장의 명령과 함께 화살 몇 발이 날아가 돌석의 어깨와 다리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움찔하기는커녕 몸에 박힌 화살을 아무렇지 않게 뽑아내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괴성을 지르며 추격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크아, 다 먹어치우겠다. 그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맨 앞줄에 있던 포졸 하나가 돌석의 팔에 맞아 나가떨어졌고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칼과 창이 돌석의 몸을 베고 찔렀지만 그는 마치 불사신처럼 계속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그에게 씌인 악귀들의 원한이 만들어낸 초인적인 힘이었습니다. 박 촌장은 나무 뒤에 숨어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돌석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굶주림이라는 욕망이 빚어낸 괴물이자 마을 사람들의 죄의식이 형상화된 존재였습니다. 박 촌장은 바닥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록 늙고 힘없는 몸이었지만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돌석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돌석아, 제발 그만해라. 이제 그만 쉬란 말이다. 박 촌장이 돌석의 뒤에서 나뭇가지로 내려쳤지만 돌석은 꿈쩍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촌장님, 촌장님이 제일 맛있게 드셨잖아요. 제일 많이 드셨잖아요. 돌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의 목소리처럼 변하더니 슬픈 표정으로 박 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 촌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돌석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박 촌장 자신도 그 고기를 먹었고 그 고기 맛에 취해 돌석을 칭송했었습니다. 죄책감에 몸이 굳어버린 박 촌장의 목을 돌석의 두꺼운 손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가요. 지옥으로 가서 같이 배불리 먹자고요. 박 촌장의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챙챙챙. 소리는 삼봉우리를 타고 메아리치며 돌석의 움직임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신 할매였습니다. 할매는 마을 청년의 등에 엎여 산을 올라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낡은 꽹과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매는 엎인 채로 꽹과리를 두드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용광, 서해 용광, 굽어 살피소서. 억울한 원혼들아, 이제 그만 저놈의 몸에서 나오너라. 저놈은 껍데기일 뿐이다. 할매의 목소리는 늙은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카랑카랑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빨라질수록 돌석은 괴로워하며 박 촌장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 비명 소리 속에는 수십 명의 남녀노소가 지르는 비명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시끄러워, 나가란 말이야. 돌석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눈 덮인 벼랑 끝, 죽은 나그네들의 환영이 피를 흘리며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게, 자네가 우리를 불렀지 않은가. 따뜻한 고깃국을 주겠네. 환영들은 돌석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돌석은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지만 발밑에 눈이 녹아 집안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으악, 안 돼. 나는 살고 싶어, 배고파.
돌석의 처절한 외침과 함께 벼랑 끝에 눈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석의 거대한 몸뚱이는 눈사태와 함께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의 비명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한참 동안 울리다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짙은 안개와 쌓인 눈 때문에 돌석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만이 그들의 텅 빈 마음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포졸 대장은 군사들을 시켜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가 돌석의 시신을 확인하고 주변에 흩어져 있던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습하도록 했습니다. 박 촌장은 삼신 할매를 부축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할멈, 다 끝난 것입니까? 박 촌장의 물음에 삼신 할매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네, 저놈은 갔지만 죄는 마을에 남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뱃속에 든 부정을 씻어내지 않으면 이 마을은 영영사람 사는 곳이 못 돼. 마을로 돌아온 일행의 분위기는 침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석의 죽음은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큰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는 수습해온 유골들이 하얀 천에 쌓여 가지런히 놓였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삼신 할매는 본격적으로 씻김굿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굿이자 산자들이 저지른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큰 장작불이 피어올랐고 소금과 팥이 뿌려졌습니다. 할매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굿판 한가운데 섰습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둥둥 울리자 할매는 맨발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보는 이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슬픔과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이가리, 어이가리, 이 먼 길을 어이가리, 배고파서 왔다가 칼 맞고 가는구나. 춥고 서러워. 어이가리. 할매의 구슬픈 노랫가락에 마을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씹고 뜯었던 그 고기가 바로 이 노래 속의 주인공들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가슴을 치고 땅을 쳤습니다. 굿이 절정에 달하자 할매는 커다란 바가지에 맑은 물과 향나무 잎을 띄워들고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셔라, 그리고 토해라. 내 뱃속에 있는 탐욕과 죄악을 다 개워내라. 할매의 명령에 사람들은 홀린 듯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구역질을 시작했고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물, 붉은 핏덩어리 같은 것들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물이 아니라 그들이 품었던 악한 마음과 삿된 기운이 빠져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박 촌장 역시 물을 마시고 바닥에 엎드려 속을 개원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몸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의 짐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바탕 구토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들처럼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배부름 뒤에 찾아온 이 끔찍한 고통과 허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인간으로 돌아오는 통과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포졸 대장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주인들을 모두 잡아들여 관하로 압송해야 마땅했으나
이 기이하고 슬픈 총극 앞에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였고 이미 하늘이 내린 천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 촌장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촌장, 내 이번 일은 상부에 잘 보고하여 참짝이 되도록 하겠네. 하나, 죽은 이들의 장례는 자네들이 평생을 두고 책임져야 할 것이야.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을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걸세. 박 촌장은 눈물을 흘리며 포졸 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죽은 분들의 무덤을 양지 바른 곳에 쓰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포졸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날이 밝는 대로 떠날 채비를 하라고 병사들에게 일렀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고 구판의 열기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은 많이 거쳐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고 사람들은 불빛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기요.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박 촌장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른 새벽 하늘 아래로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제와 같은 태양이었지만 오늘 맞이하는 태양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고기를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친 나물죽을 먹더라도 떳떳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양식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삼신 할매는 다 타버린 촛불을 끄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씻겨 나갔구나. 하지만 흉터는 남는 법이지. 그 흉터를 보며 평생 잊지 말아야 해. 할매의 말처럼 마을 곳곳에는 끔찍했던 기억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악취는 나지 않았습니다. 눈 녹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물소리는 마치 마을의 죄를 씻어내려 바다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엉망이 된 마을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은 빗자루를 들고 삽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산봉우리를 넘어 마을로 쏟아져 들어오자 지난밤의 광란과 통곡으로 얼룩졌던 마을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눈 덮인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을 곳곳에 남은 상처들은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구판이 벌어졌던 마을 회관 마당에는 하얀 소금과 파탈들이 흩뿌려져 있었고 타다 남은 장작불의 재가 바람에 날려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하나둘씩 일어났는데 그들의 얼굴은 비록 헬쑥하고 지쳐 보였으나 눈빛만은 깊은 우물처럼 맑고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밤새 토해낸 것은 단순한 오물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탐욕과 죄책감의 덩어리들이었기에 몸은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박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억울하게 가신 분들을 편안히 모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 삽과 괭이를 챙겨 나왔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수습된 유골들을 깨끗한 명주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쌌고 노인들은 상여를 맬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상여는 없었지만 나무를 깎아 만든 소박한 관에 그들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자신의 가족을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경건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주가 되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장지는 마을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는 뒷산 양지바른 언덕으로 정해졌습니다.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산길을 오르면서도 사람들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촌장이 맨 앞장서서 향을 피우며 길을 열었고 그 뒤를 상여가 따랐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산길 곳곳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남아 있었지만 그 사이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겨울이 가고 생명의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자연은 이토록 무심하게 순환하건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언덕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아 부드러워진 흙을 파내며 그들은 한 삽 한 삽에 참회의 눈물을 담았습니다. 구덩이가 다 파지자 유골들을 조심스럽게 안치하고 흙을 덮었습니다. 봉분이 만들어지고 때를 입히자 어느새 10여 기의 무덤이 옹기종기 모여 앉게 되었습니다. 박 촌장은 무덤 앞에 엎드려 술을 올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충문을 읽었습니다. 이름 모를 나그네들이여, 부디 이승에서의 원한은 다 잊으시고 저승에서는 배고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 저희가 지은 죄는 평생을 두고 갚아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골짜기로 퍼져 나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자 포졸 대장이 떠날 채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촌장을 조용히 불러 나지막하게 일렀습니다. 내 이번 일은 관에 가서 산짐승의 습격으로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겠네. 식인에 관한 이야기는 덮어두도록 하지. 허나 이것은 자네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죽은 이들의 명예와 남은 자들의 삶을 위한 마지막 배려일세. 박 촌장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포졸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포졸대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답게 사는 법을 잊지 말게나 라는 말을 남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포졸들이 떠나고 마을은 다시 고립되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립이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남았고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는 감시자이자 서로를 위로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돌석의 집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자 탐욕의 상징이었던 그 집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돌석의 집을 허물고 불태웠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며 집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공포도 함께 태워보냈습니다. 집터에는 소금을 뿌리고 큰 바위를 굴려다 놓아 다시는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봉인했습니다. 돌석의 집이 사라진 자리에는 휑한 바람만이 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실적인 배고픔이었습니다. 집에 남은 식량은 여전히 바닥이었고 구호 물품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들러나가 아직 차가운 땅을 파헤쳐 칡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이 부르텄지만 누구 하나 요령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흙투성이 뿌리 하나가 죄악으로 얻은 기름진 고기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각자의 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솥 안에는 칡뿌리와 시래기 그리고 갓 돋아난 쑥을 넣어 끓인 묽은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고기 한 점 없는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가족들이 둘러 앉은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했습니다. 박 촌장 내 가족도 상 앞에 앉았습니다. 박 촌장이 먼저 숟가락을 들자 아내와 손주들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자 쌉싸름한 쑥 향과 흙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달콤하지도 기름지지도 않았지만 목구멍을 넘어가는 느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쓰지만 맛있어요. 손자가 방긋 웃으며 말하자 박 촌장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맛이란다. 땅이 우리에게 주는 정직한 맛이야. 이 맛을 평생 잊지 말거라.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먹었던 기름진 고기보다 떳떳하게 먹는 이 쓴 죽 한 그릇이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 촌장은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은 은은하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마을 뒷산 언덕의 무덤개는 진달래와 철쭉이 붉게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틈날 때마다 그곳을 찾아 잡초를 뽑고 꽃을 심었습니다. 무덤가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덤 주변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그 곁에 앉아 일손을 잠시 놓고 쉬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던 곳이 이제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손님네라고 부르며 그들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삼신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박 촌장을 찾아왔습니다. 할매의 얼굴은 전보다 많이 늙고 쇠약해져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촌장, 이제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도는구먼. 밭에 뿌린 씨앗들도 잘 자라고 있고. 할매의 말에 박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짐승이 되어 서로를 물어뜯다 죽었겠지요. 할매는 먼 산을 바라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건 한순간이지만 다시 사람이 되는 건 평생이 걸리는 법이야. 자네나 나나 남은 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잘 살아야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자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소가 없어서 사람들이 직접 쟁기를 끌어야 했지만 서로 품앗이를 하며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영차 밭을 가는 소리는 우렁찼고 흙냄새는 향기로웠습니다. 박 촌장도 늙은 몸을 이끌고 밭에 나와 일을 거들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 따가움조차 살아있음의 증거로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밭이랑 사이로 돋아난 푸른 싹들을 보며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싹들이 자라 곡식이 되고 그 곡식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배를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황금빛 들판이 물결쳤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확한 곡식을 가장 먼저 뒷산 무덤개에 올리고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올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굽어 살펴주십시오. 제사상에는 햅쌀밥과 정성껏 빚은 송편, 그리고 핵과일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고기는 없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아름답고 거룩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음복을 하며 지난 겨울의 악몽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교훈으로 삼으며 담담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얀 눈을 보자 지난날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촌장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따뜻한 차를 나누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서로를 믿는 신의가 있습니다. 눈은 그저 눈일 뿐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겨울의 눈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내년 농사를 위해 땅을 덮어주는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긴 겨울밤을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박 촌장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가 사락사락 들려왔습니다. 그는 문득 돌석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림에 미쳐 괴물이 되었던 불쌍한 영혼. 어쩌면 그 역시 시대가 낳은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 촌장은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승에서는 배불리 먹고 있나 부디 그곳에서는 사람답게 살기를. 그는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엉, 부엉. 그 소리는 마치 박 촌장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 촌장은 방으로 들어가 잠든 손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는 다시는 그런 끔찍한 굶주림과 비극이 없게 하겠노라고. 정직하게 일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치겠노라고. 그의 주름진 손이 아이의 볼을 스치자 아이는 꿈속에서 좋은 꿈이라도 꾸는지 방긋 웃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랫목은 따뜻했고 문풍지는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떨렸습니다. 박 촌장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노곤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정겨운 소리였습니다. 그는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며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는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굶주림도 탐욕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봄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험난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단단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배고픔 걱정 없이 무서운 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하루를 보낸 여러분에게 내일은 분명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희망찬 아침이 될 것입니다.